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검찰이 민주당사에 위치한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민주당과 검찰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에게는 총소집령까지 내려지면서 밤샘 대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짚어보고 수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10월 19일) 수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가운데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안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당직자들이 당사 앞에서 검찰 진입을 막으면서 6시간째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김용 부원장 체포 당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세력에게 수억 원의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용 부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범죄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한 민주당은 현 정권이 지지율 만회를 위해 야당 탄압 정치쇼를 벌이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대북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를 향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날치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남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서비스 부문을 맡은 남궁훈 대표가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이용자와 파트너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 재건축의 상징으로 꼽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계획안이 조합 추진위가 설립된 지 19년 만에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은마아파트는 최고 35층 33개 동 5,700여 세대로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서 불법 대선 자금 수억 원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하는 형국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한 겁니다. 김용 부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위치한 민주연구원까지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 시작을 전후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8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원장이 직접 유 전 본부장에게 거액을 요구해 대장동 세력이 마련한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최측근으로 꼽힌 인물입니다. 경기지사 시절엔 대변인을 지냈고 대선 준비 과정에선 조직 관리를 책임지다가 지난해 7월부터는 공식적으로 대선 캠프의 총괄 부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이 대표 역시 본인 입으로 측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김 부원장이 수수한 자금이 이 대표의 대선 준비에 사용됐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이 대표가 지시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는지를 밝혀낼 수 있느냐가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일단 체포 시한인 48시간 동안 충분한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부터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 부원장은 입장을 내고 불법 대선 자금 수수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독재 시절로 회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가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에서 불법 대선 자금 수수 의혹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칼끝이 이재명 대표를 직접 향하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전담 수사팀을 꾸려 대장동 의혹을 대대적으로 파헤쳐온 검찰이 1년여 만에 측근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를 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윗선 수사의 돌파구는 결국 줄곧 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받아왔던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나인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을 집어삼킨 검찰의 대장동 수사는 화천대유로 대표되는 막대한 부동산 개발 특혜 의혹에 집중됐습니다. 지난해 9월 전담 수사팀 출범과 동시에 대대적인 강제 수사에 나선 검찰은 2달 만에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을 차례로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끌었던 로비 의혹은 곽상도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그쳤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윗선 규명은 아예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된 뒤 전면 재편된 수사팀은 석 달 만에 이 대표의 핵심 측근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결국 이재명 성남시의 부동산 개발 사업을 막후에서 주물렀던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이 막혔던 혀를 뚫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미 1년여 전부터 광범위한 계좌 추적 등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당사자 진술 없이 새로운 불법 자금 흐름을 포착하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휴대전화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줄곧 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최근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혐의까지 수사망이 넓어진 뒤론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가 구치소에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또 검찰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과 불법 자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대장동 세력이 돈줄이나 전달자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뿐 아니라 다른 당사자들의 교차 진술도 어느 정도 확보한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용 부원장을 체포한 검찰의 칼끝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까지 뻗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위례 신도시 특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은 법원이 추가 영장을 발부하지 않아 일단 1심 구속기한 만료로 1년여 만에 출소하게 됐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에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대선 자금 정황을 잡고 이 대표를 직접 겨누고 있는 검찰 수사에 따라서 민주당의 상황도 급변할 수 있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과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하고 이제 시정을 이제 같이 했죠. 제 본심과 같은 사람이어서. 대선 경선을 치르던 지난해 10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되자 자신의 측근이 아니라며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거나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 선을 그으면서 자신과는 무관한 의혹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김용 부원장의 체포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김용 부원장 오늘 체포 소식 좀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전에도 김용 부원장 직접 언급하신 적도 있으셨어요. 측근으로. 일단 당 차원에서는 서해 피격 사건 감사원 감사와 뒤이은 검찰 수사를 비롯해 전 정권을 겨냥한 윤석열 정부 사정당국 칼날을 단일 대우로 막아서고는 있습니다. 쪽대본으로 출발한 대통령실의 기획사정이 마침내 막장 드라마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왜곡된 서해 사건의 기획자는 대통령실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대선 자금 수사가 본격화한다면 셈법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 때 이 대표를 도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까지 줄 소환되면서 당이 급속도로 혼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김용 부원장이 무혐의로 밝혀지거나 개인 비리로 수사가 일단락될 수도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한둘이 아닙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본격화했고 성남FC와 쌍방울그룹 수사까지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러면서 내부 파열음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인 이 대표의 방위산업체 주식 보유 논란에 대선 때 이 대표를 공개 지지했던 전재수 의원이 비판 목소리를 내자 저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지지했던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뉴스도 못 보고
말하자면 이게 널브러져 있는데 이게 혼자 정신 차리고 주식 거래를 한다. 물론 이런 발언을 놓고 친명 대 비명, 묵은 계파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양상입니다. 갈치는 갈치를 먹고 크거든요. 예. 갈치 큰 갈치 배를 가르면 갈치가 나와요. 그래서 예. 이런 갈치 정치는 지금 이 시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해당 행위에 해당된다. 전재수 의원이 못할 말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재수 의원이 갈치라면 안민석 의원은 뭐 완전 대왕갈치 아니냐 싶네요.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 당이 받을 타격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취임 2달이 채 되지 않은 이 대표의 리더십을 좌우할 거란 관측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검찰이 민주당 사인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검찰 진입을 막으면서 7시간 가까이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현장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죠. 박계환 기자. 네, 저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입니다. 지금도 대치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은 오늘 오후 3시부터 검찰 수사진과 민주당의 팽팽한 대치가 7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10시부터 민주당 최고위원회 긴급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이재명 대표도 조금 전 이곳에 도착했는데요. 또 제 뒤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당원들과 유튜버들까지 모여들면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홍건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소속 의원들은 당사로 모두 집결하라는 총소집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90명 넘는 의원들이 이곳 당사 정문 앞을 돌아가며 지키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사관들과 날선 신경전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본인 물품을 놔두고 본인이 사용했던 PC가 있다면 여기가 아니고 만약에 다른데 그냥 다른 정당 다른 곳에 있었더라도 저희는 압수 영장을 받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가서 압수할 물건이라든지 자리가 없다라고 하면 저희가 확인서를 써드리고 바로 돌아갑니다. 개인 어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규정하고 또 국정감사에 대한 도발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또 이번 압수수색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이라며 절대 불가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앞서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도 수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국회 문도 열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바닥에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고자 야당 탄압 정치 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만일 정권이 이 무도한 수사를 지속하려 한다면 국회는 다시 문을 열 수 없을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특히 김 부원장 측 변호인이 입회해야만 압수수색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김 부원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입회 자체가 어려워 대치가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여야의 반응 극명하게 엇갈렸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김 부원장의 체포 사실이 알려진 뒤 곧장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SNS에서 이 대표를 향해 진정한 측근이 체포된 만큼 직접 당당히 나서 입장을 밝히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정아 수석 대변인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만들어진 검은 돈의 목적지가 이재명 대선 캠프였던 거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저수지의 검은 돈을 대선 자금으로 이용했던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또 검찰과 민주당이 대치하는 것에 대해선 누구를 지키려고 정당한 법 집행을 막느냐며 문을 열고 스스로 결백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 정부와 야당 인사를 겨냥한 저열한 정치쇼라고 비난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제1야당의 당사까지 와서 윤석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져 있는 윤석열 정권이 정치쇼를 통해서
탈출구를 삼으려는 저열한 정치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다만 김 부원장의 혐의 자체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김 부원장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김 부원장에게 돈을 줬다고 알려진 유동규 씨를 회유 협박했다는 정황이 있다며 유 씨의 석방과 김 부원장 체포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지 따져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YTN 박견입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함께 지난 정부 대북 사건에 연루된 인사 가운데 최고위직인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향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탈북어민 2명이 우리 해군에 납포된 지 이틀 만인 2019년 11월 4일 청와대에서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회의에서 어민들을 북으로 돌려보내라는 정부 방침이 정해졌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당시 국가정보원이 쓴 합동조사보고서 내용이 달라졌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애초 국정원은 납포된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고 자백한 동료 선원 살인 혐의도 더 수사해봐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회의 이후 관계기관에 공유된 보고서에선 이런 내용 대신 대공 혐의점 없는 단순 월선이라는 표현 등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어민들은 납포 닷새 만에 판문점을 통해 북송됐습니다. 지난 7월과 8월 국정원과 국민의힘 등에서 당시 북송 결정 과정의 위법성을 따져달라는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석 달여 수사 끝에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조사를 받은 인물 가운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최고위직입니다. 검찰은 당시 정부가 북송 결정을 내린 경위와 노 전 실장이 여기에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전 실장은 당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북에서의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이었을 뿐 진정성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당시 북송 결정엔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상 탈북민도 우리 국민인데 귀순 의사에 반해 강제로 돌려보낸 건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조치라는 겁니다. 노영민 전 실장 조사를 계기로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핵심 윗선들의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회동에서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과연 어떤 세력을 지칭한 것인지 추측이 난무했는데 민주당은 당장 반발했고 대통령실은 기본 원칙을 언급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오찬 간담회. 윤석열 대통령이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하며 행사장에 들어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좀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좀 짧은 시간입니다만 회포도 풀고 싶습니다. 하여튼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당 지도부를 포함해 10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며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북한 도발을 언급하며 종북 주사파 세력에 밀리면 안 된다는 한 당협위원장 얘기에 이같이 답한 겁니다. 또 경제가 어렵고 안보 상황도 녹록치 않다며 이런 때일수록 중요한 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복수의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이 종북 주사파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전했는데 발언이 알려지자마자 다양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한 원외 인사는 민주당 전체라기보다 민주당 내 이른바 강경파를 지칭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인사는 문재인 총살감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언급과 맥을 같이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때 했던 발언도 다시 회자됐습니다. 북한의 주사 이론 이런 거 배워가지고 그 민주화 운동의 대열에 낑겨가지고 이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국가와 국민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북한을 옹호하거나 추종하는 세력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며 그런 부류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공지에서도 국가 보위가 첫 번째 책무인 대통령으로서 기본적 원칙을 언급한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왜곡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국회의 협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당이 몇이나 되느냐며 김문수 위원장에 이어 윤 대통령이 제1야당을 종북 주사파로 매도하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민주당 압수수색이 이뤄진 날 나온 발언이라 이를 두고 더욱 설왕설래하는 가운데 야당과의 협치는 물 건너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네, 한반도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젯밤에 이어 오늘 낮에도 해상 완충구역 안으로 포사격을 감행했죠.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의 입장도 있었는데 남측이 먼저 군사적 도발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 조치를 한 거라는 주장을 또다시 반복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한밤중 서해와 동해로 모두 250여 발을 쏘며 나흘 만에 포병 사격을 재개한 북한. 날이 바뀌는 동안 잠시 멈췄다가 한낮에 다시 포문을 열고 100여 발을 더 발사했습니다.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 한계선 북방 해상 완충구역 안으로 우리 영해에서 관측된 낙탄은 없었습니다. 이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의 입장도 잇따라 나왔습니다. 적들이 전방 일대에서 방사포탄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해 강력한 군사적 대응 조치로서 위협 경고 사격을 진행한 거라며 책임을 남측에 떠넘겼습니다. 우리 측의 연례적 야외 기동 훈련, 호국 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호국 훈련이 오는 28일까지 이어지는 만큼 북한이 이를 빌미 삼아 추가 도발을 지속할 가능성도 큽니다. 중국의 20차 당대회 기간엔 숨고르기에 들어갈 거란 일각의 예상도 빗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이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하는 건 맞는데 그 수위를 보니까 조절이 됐고 말을 들어보니 남쪽이 먼저 해서 그렇다라고 하니 남쪽이 좀 조심하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계산된 행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중국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서는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됩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우리 군은 이런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지금까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8번 위반하며 포사격을 감행해 왔는데 대체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이어서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던 지난 14일, 북한은 모두 560여 발의 포탄을 동서해 완충구역에 쏟아부었습니다. 나흘 만에 다시 도발에 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비슷한 방법으로 350여 발을 추가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계속된 포사격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도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남측 도발에 대한 대응 사격이었다는 북측의 주장과 달리 우리 군은 군사합의상 사격금지 구역이 아닌 곳에서 정당한 사격훈련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격훈련이 진행된 곳도 공개했습니다. 훈련이 진행 중인 철원 일대 사격장에는 매달 다양한 사격훈련이 진행돼 왔고 주민 공지 등 안내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스컬레이터식 긴장 고조 방식을 좀 쓰고 있는데 이번 남북한 군사합의 파기 행동을 통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도 하나의 계획 중의 일부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포사격의 책임을 남측으로 돌려 더 큰 도발의 빌미로 삼거나 완충구역에 포를 쏘는 충격적인 방법으로 9.19 합의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로 불리는 B-1B가 괌에 다시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지난 6월에도 북한의 핵실험 준비 징후가 포착되자 B-1B를 괌에 배치한 바 있어 이번에도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먹통대란 나흘 만에 카카오 대표들이 직접 얼굴을 드러내고 사과했습니다. 서비스 부분 등을 맡아온 남궁훈 대표는 사퇴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카카오가 지난 15일 데이터 센터 화재 나흘 만에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재 당일 각자 대표 이름의 사과문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엔 대표들이 직접 나서서 사과한 겁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맞는 책무를 하지 못했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톡은 이제 국민 대다수가 쓰기 때문에 공공성을 띠는 서비스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 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대표로 서비스 부문 등을 이끌던 남궁훈 대표는 막중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했습니다. 남궁훈 대표는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했다며 사태 수습을 맡아 재발 방지를 위한 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는 데이터 센터 전원 차단 사고에 대비한 훈련은 하지 않았다고 시인했습니다. 일어난 사건은 카카오의 비극이기도 하지만 그 IT 업계의 불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뿐만 아니라 IT 업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상 카카오그룹을 지배하는 총수인 김범수 의장은 사과 회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카카오는 대표 사임으로 김범수 의장이 다시 경영에 복귀할 수도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김 의장이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김범수 의장은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조만간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카카오는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도 보상하겠다는 방침인데 이제 사례를 취합하는 단계라 실제 보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데이터 센터 운영사인 SKCNC와 보상 범위를 둘러싸고 입장차가 여전해 향후 양사 간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카오가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에게도 피해 보상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무료 서비스 이용자뿐만 아니라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와 파트너, 다양한 이해관계자분들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는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 사례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당사자가 피해 사례와 근거 자료를 첨부해 피해를 입증하는 방식입니다. 카카오는 무료 서비스 이용자 보상에 대해선 정확한 법적 기준과 선례가 없어 피해 사례를 취합한 뒤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 보상을 받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700건이 넘는 피해 사례를 별도로 취합한 소상공인단체는 대략적인 보상 기준조차 명시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습니다. 가장 현실적으로는 그 대상과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역시 적시를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카카오와 데이터 센터 운영사인 SKCNC 간 화재 대응과 피해 보상 범위에 대한 미묘한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SKCNC에 1차적인 화재 책임이 있고 서비스 수준 협약 계약을 토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면책 조항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계약을 보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건 양사 간의 주장이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SKCNC는 이번 화재가 불의의 사고였다고 강조하며 아직 카카오와 공식적으로 보상액 논의를 시작하기 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가 이번 화재로 입은 피해액은 2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직간접적 피해 보상액까지 더할 경우 손해액은 수천억 원으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SKCNC의 배상 책임 보험 한도는 7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보상의 규모 등을 둘러싸고 양측 간 법정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판교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복구가 완료되면서 카카오 서비스 복구 작업도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먹통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또 대거 탈퇴 조짐까지 보이는 등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카카오 서비스가 먹통이 된 뒤 줄곧 접속이 막혔던 카카오와 다음 메일. 사고 닷새 만에 주요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났던 SK 데이터센터에 전력 공급이 정상화되면서 주요 카카오 서비스도 대부분 복구가 마무리된 겁니다. 카카오 측은 민감 장치인 서버 특성상 장비 점검 등 절차를 거쳐야 해 전력이 다시 공급되더라도 단숨에 모든 서버가 정상 가동되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비스가 정상화되더라도 전송되는 데이터가 몰리면 일부 지연이나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꺼번에 전원을 다 올려버리면은 이것도 또 문제인 거죠. 이게 그러다가 한꺼번에 전원을 잘못 올리다가 이제 장비가 고장 날 수도 있고. 복구 작업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지만 먹통 사태에 따른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서비스 중단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본 이용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화재 등을 미리 대비하지 못한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유형의 그 문의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진행해야 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카카오 서비스 대신 다른 앱으로 갈아타는 이른바 탈카카오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스토어에는 카카오톡처럼 메신저 기능을 가진 라인 이용자 수가 이틀 만에 85만 명 증가하고 우티 네이버 지도 등 다른 카카오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앱들도 인기 순위에 올랐습니다. 다만 사고 이튿날 카카오톡 이용자 207만 명이 이탈하기도 했지만 서비스가 점차 정상화되면서 대부분 이용을 재개해 이탈 규모가 크진 않을 거로 전망됩니다. 지난 2010년 출시된 뒤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앱으로 성장한 카카오톡.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먹통 사태로 사회 곳곳에 적잖은 충격을 준 만큼 복구가 완료되더라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평택 제빵 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뒤 SPC 측 대응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보다 이윤만을 중시한다는 비판과 함께 불매운동 움직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들이 반죽기를 이용해 샌드위치 속 재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노조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장에서 이튿날에도 작업이 이루어졌다며 해당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에도 아무런 입장 발표 없이 해외 진출 홍보 자료만 배포했던 SPC 그룹은 이틀 뒤에야 허영인 회장 명의로 사과문을 내놨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선 직원이 사고로 숨졌는데도 대응이 너무 안일하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SPC 불매라는 해시태그를 달거나 SPC 계열사 제품을 정리한 표를 올리고 대신 이용할 수 있는 브랜드 제품을 공유하는 등 불매 운동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노동자의 안전보다 생산성과 이윤만을 중시하는 행태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철저히 수사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PC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에게 엄중한 이 처벌, 그다음에 적절한 대응책이 있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규탄하면서 구체적인 사고 원인과 관리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기계에 안전장치가 없었던 점과 2인 1조 근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안전 담당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3대 가장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로 끼임 사고를 저희가 듭니다. 특별한 안전 조치가 없었다라는 거는 사전에 규정으로만 안전이 존재를 했고 회사에서 여러 가지 조치는 미흡하지 않았나. 유족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동의하면서 부검도 진행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대개 구두 소견으로 먼저 1차 분석 결과를 내놓지만 이번 사안은 중대성을 고려해 감정서로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밝혀 정확한 사인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비피더스 요구르트로 유명한 범 롯데가의 푸르밀이 다음 달 사업을 종료하고 전 직원을 해고하기로 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푸르밀이 적자 타령을 하면서도 폐업이 아닌 사업 종료를 택한 배경에 대해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직원들만 손쉽게 정리해고하고 수백억 원대의 법인세는 내지 않으려는 꼼수라는 겁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서울 물레동의 푸르밀 본사. 경영진은 다음 달 30일까지 사업을 종료하고 모든 임직원을 정리해고하겠다고 이메일로 알렸습니다.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직원들은 당황하고 분노했지만 자신들만큼 힘들어할 거래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곤란해하고 되게 좀 많이 좀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지금 정시에 출근해갖고 혹시라도 우리 거래처들 원부자재 납품하거나 이런 거래처들 돈 못 받을까봐 재고 파악해서 우리를 해고한 오너들한테 결제를 올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유제품을 공급받던 대형마트와 편의점, 군부대들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당장 큰 영향은 없습니다. 또한 신규 업체 발굴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태로 푸르밀에 원유를 납품해왔던 축산 농민들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농민들은 오는 25일 이곳 푸르밀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푸르밀은 지난 1978년 롯데 우유로 시작해 TV 광고로 유행어를 탄생시키며 인지도를 키웠습니다. 고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의 넷째 동생인 신준호 푸르밀 회장은 한때 그룹 2인자였지만 형과 부동산 문제로 분쟁을 벌인 이후 독립했고 2009년 회사 이름도 푸르밀로 바꿨습니다. 한때 비피더스 요구르트 등으로 인기를 끌며 2012년엔 연 매출 3천억 원을 찍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 경영인에서 신 회장의 둘째 아들인 신동환 씨로 대표이사가 바뀐 2018년 이후 실적은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정말 이것만 하는 데는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사업군에 대한 확장이라든지 투자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했었는데 현재 푸르밀의 자산 규모는 물레동 본사 부지를 포함해 전주와 대구 공장, 부산 해운대 부동산 등을 합쳐 1,200억 원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주는 무슨 이유로 폐업이나 청산이 아닌 사업 종료를 택한 것일까? 이에 대해 노조는 법인을 청산하면 영업 손실에 따른 수백억 원대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반납해야 해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정리해고를 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 종료로 돼 있지 이게 폐업도 아니고 청산 절차도 아닙니다. 법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직원들만 해고한다는 내용인데 푸르밀의 본사 직원은 350여 명, 대리점은 500여 개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푸르밀의 전 직원에 대한 해고 통보 절차와 요건이 적법한지 사실 확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신당역 사건 등 스토킹 피해가 끊이지 않자 법무부가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스토킹 초기부터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고 또 피해자에겐 신변안전 조치를 도입하는 등 처벌과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스토킹 끝에 살해된 중구 오피스텔 사건. 신당역 용무원이 300여 차례 넘게 스토킹 당하다가 숨진 신당역 사건. 모두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뒤에 일어난 스토킹 사건들입니다. 스토킹 범죄를 막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법이라는 지적이 쏟아지자 법무부가 시행 1년 만에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신당역 사건처럼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보복범죄를 일으키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재범률이 높은 범죄인 점을 고려해 스토킹 초기부터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위치 정보를 경찰에게도 알려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게 하고 가해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긴급 체포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직접적인 스토킹이 아닌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괴롭힐 목적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보낼 경우 처벌되는데 이른바 지인능욕 범죄가 해당합니다. 최근 드러난 제2 N번방 사건과 같이 다른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 스토킹이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합의를 법에 반영하고 스토킹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들에게 적용되는 신변 안전 조치를 스토킹 피해자도 받을 수 있게 하고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접근 금지 등 잠정 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 보호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잠정 조치 기간이 끝난 뒤엔 경찰관이 검사에게 연장이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도 관련 내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입법 예고 기간 여러 계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노후 대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이 근 20년 만에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재건축을 통해 5,700여 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하게 될 텐데 앞으로 진행 과정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황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 재건축 사업의 상징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위가 설립된 지 19년 만입니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28개 동 4,424세대로 구성된 강남의 대표적인 노후 대단지입니다. 이번 심의 통과로 최고 35층 33개 동 5,778세대로 재건축됩니다. 건폐율 50% 이하, 상한 용적률은 250% 이하가 적용됩니다. 재건축이 본격화한 시점은 2003년 추진위가 승인받은 이후부터입니다. 2010년 여러 차례 반려 끝에 정밀 안전 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사업이 표류하다가 2017년 8월에는 최고 49층으로 짓겠다는 정비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만들어진 35층 제한 룰에 걸려 계속 반려됐습니다. 같은 해 12월 최고층 수를 35층으로 낮춘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규제가 속속 완화하면서 사업 추진이 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심의 통과로 은마 재건축 추진위는 곧바로 조합 설립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어 조합 설립을 거쳐 서울시 건축 심의를 받게 됩니다. 이번 심의 통과로 여의도 등 서울 시내 주요 재건축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정치권 뉴스 진단하는 나이트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 분석실장,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주제부터 좀 자세히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검찰이 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변호사시니까 먼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혐의가 어떤 거죠? 일단 아마 그 체포영장이 나온 거는 아마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인가요? 그분으로부터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아마 이제 8억 정도를 이제 정치자금으로 받았다. 이 혐의에 대해서 아마 지금 체포된 것 같고요. 지금 압수수색도 아마 이걸로 사실은 이제 민주연구원 지난해구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뭐 체포영장은 어찌 보면 원래는 이제 소환 조사를 한 다음에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어찌 보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은 좀 이례적으로 소환 조사가 없었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이제 민주연구원 이제 부위원장 받았는데 지난주 화요일로 받았거든요. 임명장 받았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제 지금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상근입니다만 우리 뭐 당직 상근이라는 게 항상 나가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이제 자리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 뭔가 이제 자리를 하나 마련해 준 것 같은데 회의를 뭐 2번인가 3번인가 이렇게 한 적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법에 지금 그런 게 정치자금법이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지난번 대선 과정에 뭔가 쓴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그때는 이제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아니었고 그리고 사실은 선거 과정에 뭘 했으면 그 선거 때 썼던 뭔가를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된다,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어쨌든 지금 압수수색 영장은 이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혐의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돈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 의혹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김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죠. 이 과정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녹취를 좀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입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유용한 사람이다. 쓸 데가 많다. 제가 계속 좀 써먹으려고 그랬는데 딴 데 한번 써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나와줬습니다만 제 본심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제목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이 발언 자체가 그러니까 계속 관련된 발언들이 나왔던 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측근설을 이제 부정하면서 네네. 이제 김용 부원장 정도는 돼야 내 측근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검찰의 칼끝이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돈을 준 사람 유동규 전 본부장이라는 지금 그것으로 네. 지금 검찰에 수사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복잡한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지금 제1야당의 지금 현직 당 대표의 네. 최측근 그리고 이제 그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민주연구원의 상금 부원장이라는 현재 직책이 있는 사람이고 예. 그래서 이제 8억 원 정도라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액의 정치 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로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체포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어떻게 혐의가 나오고 어떤 정도의 증거와 이 자료가 나올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우선은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지난번 대선 기간에 대장동 게이트가 터졌을 때 그 수천억 원, 천억 원 이상의 엄청난 특혜를 이익을 냈을 때 도대체 이 돈은 어디로 갔을까라는 엄청난 국민적인 관심과 분노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결국은 이게 윗선으로 가지 못하고 유동규 본부장 선에서 그 밑에 있는 몇몇 그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던 이 용이 주도한 사람들과의 어떤 공모에 의해서 이 대규모 이익을 이렇게 편취한 것으로 정리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지금 김용 이 대변인이 이들에게서 수억 원을 받은 걸로 지금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역시 아니나 다를까 대장동이든 유래 신도시 사업이든 엄청난 특혜를 준 이 성남시의 그때 당시 사업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돈을 결국 받은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저도 주목하는 게 아까 우리 현 대변인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이 돈을 수수했다고 지금 체포영장에 적시된 게 작년 4월에서 8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후보로서 등록을 하고 경선을 시작할 즈음이에요.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할 때죠. 그리고 9월에 이제 관련 의혹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9월부터는 대장동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돈을 더 이상 이제 받은 흔적은 없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대장동에 수천억의 이익을 특혜를 줬고 그럼 이 돈이 언젠가는 어떻게든 가장 최고 결재권자인 이재명 시장에게 돈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막연한 그냥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건데 그동안 이게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이 유래 신도시 사업은 2010년부터 18년 사이에 진행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2021년에 준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혜택을 받아 준 게 아니라 그러저러 혜택에 대한 대선 자금 그러니까 경선 자금 수수로서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의혹을 살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이 부분이 단순해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저도 민주연구원에 출근한 지 뭐 한 달도 안 됐는데 거기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 사건이 간단치는 않아 보인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지금 대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 소식들이 단독으로 각 방송사에서 막 나오고 있어요. 종합해보면 내용들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돈을 이제 준 것으로 뭐 어떤 정황을 포착을 했겠죠 검찰에서. 근데 혐의가 돈을 준 것만 가지고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뭐 뇌물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는데 정치자금 지금 그걸 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전에는 계속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뭐 성남 도시고발공사에 있을 때 뭐 특혜를 준 게 아니냐, 뇌물을 받은 게 아니냐, 그게 계속 나왔었거든요. 당초에 이제 영장 청구할 때 또 8억이었어요. 뇌물액이 8억이었고 700억 나중에 약속하기로 한 거다. 이렇게 됐고 기소는 아마 이제 일부 중에 돼서 그게 결국 뇌물 아니냐. 그러니까 뭐냐면 주기로 약속한 것도 뇌물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정치자금법이 되면 뭐냐면 이건 뇌물이 아니라 그냥 전달했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뇌물은 내가 어떤 뭐 권한이 있을 때 뭔가 대가 관계로 해서 인허가를 주거나 혜택을 줄 때 받은 돈이 되는 것이고 정치자금이라는 거는 그런 대가 관계 아니라 지금 만약에 나오는 영장이라든지 보도의 내용이 하면 나는 단순히 전달자다. 내가 받은 게 아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건 약간 배치되죠. 상치되는 거 두 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어떤 공직에 있으면서 특혜를 주고 받는 돈, 뇌물과 아니 난 단순히 전달자인 거는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지금까지는 계속 뭐 뭔가 이제 그 권한이 있을 때 뇌물을 받은 거 아니냐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정치자금 쪽으로 약간 이제 방향이 바뀐 거죠. 그거는 이제 뻔히 아시겠지만 뇌물은 1억만 이상 돼도 굉장히 처벌이 무겁습니다. 뭐 징역 10년 이상 되는데 정치자금은 이게 단순히 전달만 했을 경우에는 형이 확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걸로 결국은 약간 뭐 딜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 그 사람도 같은 혐의로 묶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전달인 경우에는 또 안 그럴 수 있죠. 안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성격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네, 뇌물이나 네, 정치 네. 자금에 따라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석방되는데 이동규 전 본부장이 그렇죠. 석방되는데 원래 1심의 구속 기간이 6개월입니다. 당초에 이제 대장동 배임이랑 뇌물로 해서 6개월 작년 10월 21일 날 구속이 됐고 그다음에 추가로 또 6개월 된 거는 증거인멸, 핸드폰 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 딱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뭘로 추가 기소했냐면 위례 신도시에 대해서 사실은 그때도 뭐 이게 뇌물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부패방지법으로 이제 추가 기소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검찰이 단순히 병합 청구했냐 문제가 아니라 영장을 청구하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장 청구를 안 한 걸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석방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기소하면서 1차에 영장 청구하고 2차에 영장 청구하는데 3차에는 영장 청구 안 한다. 그것도 좀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민주당 이쪽에서는 뇌물로 했던 거를 정치 자금으로 해서 약간 형량을 낮춰주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1차, 2차에서 구속됐던 거를 3차에도 구속할 수 있는데 구속 안 시키는 거 아니냐. 그걸로 결국은 어느 정도 딜을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8억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기간은 1월부터 뭐 8월까지라고 얘기하는데 장소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 무렵 어떤 무슨 홀딩스 근처에서 했다라고 나와 있어 원래 뇌물이라든지 돈 전달되면 시간 장소가 아주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됩니다. 그런 것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혐의 나온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두 가지 말씀드린 그러니까 죄목 적용에 있어서 아니면 영장 청구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검찰 측이 회유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기랑 딱 맞아떨어지는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금 어쨌든 지금 구속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나오는 그 부분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용한 혐의도 좀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 민주당 측에서는 이게 소문으로 떠돌던 검찰의 조작, 뭐 그 의혹 실체가 들어가다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2022년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서 그리고 이 민주주의의 높은 수준을 구가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조작할 수 있는 검찰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박근혜 정부가 탄핵된 이후에 촛불 정부로 등장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적폐청산에 관련된 검찰 수사가 있었습니까? 수백 명이 사실은 조사를 받고 감옥에 갔고 다 혐의가 밝혀지고 입증이 되고 기소가 돼서 유죄 판결 받고 다 했습니다. 이제 그런 똑같은 사법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뭐 지금 이 김용 전 대변인에 대한 이 정치자금법 위반 상황, 그러니까 작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그 민감한 시기에 8억 원을 수수했다고 하는 정황과 진술이 나왔다는 것이 새로운 사실이고요. 물론 그걸 입증하고 밝혀내야 될 책임은 검찰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 때 하고 이제 더 수사를 하겠죠. 근데 그 부분을 갖다가 무슨 없는 걸 만들어 조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지나친 경강부회식의 저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지금 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혐의 제목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건 뭐냐면 김용 대변인이 뇌물이라고 할 만한 것을 가진 권한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전달자라고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유동규나 기타 민간업자들이 일정 정도의 그 8억 원 돈을 김용한테 줬던 것은 김용의 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용에게 그 대가를 바라고 줬으면 뇌물죄였겠지만 그게 아니라 김용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갔다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전달자는 누구냐라는 건 뭐 시청자들이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그건 다양스럽게 저는 정치자금 위반으로 조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이제 유동규 본부장에 대한 구속기한 만료는 이게 6개월의 구속기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만료되는 날이어서 석방을 했다라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고 물론 이례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검찰에서 그 구속기한을 만료해서 구속할 경우는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건데 지금 상황은 지금 변호인 접견을 지금 유동규가 거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가지 경우죠. 지금 현 변호사님이나 민주당 측이 얘기하는 것처럼 검찰이 협박을 하거나 회유를 해서 무슨 거래를 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우리가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서 불게 만들도록 협박했던 가능성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정반대 논리는 제가 생각하는 논리는 그동안 유동규 본부장이 윗선을 위해서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이 이제 진실의 문이 열릴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두 가지 경우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그 책임, 그다음에 그 진실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없는 죄를 이재명 지사를 부르라고 검찰이 협박해서 유동규 입이 열린 것이든 아니면 이재명 지사를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유동규 본부장이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이 이제 심경의 변화에 의해서 변호인을 만나지 않고 검찰에게 이제 진실의 문을 연 것이든 그건 검찰이 밝힐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어제 국정감사에서 이 관련 내용들이 조금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도 녹취를 준비했으니까요. 관련 내용을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두 명의 변호사가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어제 오늘까지 유동규 씨를 접견하려고 하는데 접견이 안 돼요. 유동규는 자신이 검사로부터 뇌물로 엮일 경우에 30년도 살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대단히 위축돼 있고 겁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유동규를 불러서 변호인과의 접견을 막는 이 이상한 상태, 이게 지금 여러 차례 거론이 됐던 수감자를 불러서 뭔가 회유하고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전혀 아닙니다. 변호인 선임 과정은 오히려 검찰은 유동규를 회유하려는 과정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사가 회유를 한다? 제가 그 전체적인 과정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국정감사장에서 좀 어제 얘기가 이 내용을 좀 얘기를 했다면은 이 얘기가 좀 안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뇌물로 만약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받았을 때는 본인이 권한을 행사해서 받은 거잖아요. 뇌물죄는 아시다시피 1억 이상만 되더라도 굉장히 처벌이 무겁습니다. 징역 10년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정치자금법은 그보다 훨씬 낫거든요. 근데 유동규 본부장의 문제는 뭐냐면 700억이 있어요. 700억을 약속한 거. 약속한 것도 뇌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받은 거는 3억 5천인지 뭐 5억인지 모르겠지만 700억을 만약에 약속한 게 뇌물이 되면 이거 제가 보기에는 지금 30년이 아니라 지금 50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약속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 무슨 각서 써는 것도 아니고 주기로 했다 말했다는 그것조차로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주기로 한 사람이 내가 700억 주기로 했습니다 하면 그게 주기로 된 게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찌 보면 이제 리스크가 큰 거죠, 되게. 리스크가 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처럼 이거 뇌물이 아니라 정치 자금으로 그냥 전달해 준 거다. 이 사람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달책이다 불과하다 그러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도 있지만 처벌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런 면에서 법 적용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어제 지금 나온 것처럼 이제 변호사 접견 뭐 저도 이제 접견을 많이 해봅니다만 접견을 거부하는 경우 잘 없거든요. 보통은 이게 뭐 어떨 때 이게 본인이 하는 경우도 거죠? 있지만 본인이 거부했을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밖에서 가족이나 왜냐면 뭐 이런 분들도 선임할 수 있거든요. 본인 선임권이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왜냐면 구속된 분한테 직접 서명을 못 받으니까 밖에서 선임해 가서 이제 본인한테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지금 말씀처럼 본인이 거절했는지 아니면 검찰 쪽에서 뭐 못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뭐 뭔가 지금 이 지검장은 그게 아니다. 오히려 변호인이 회유하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일반인들이 가서 접견할 때는 그거를 이제 전화로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녹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밀스러운 얘기 못 하죠. 근데 변호인이 가서 얘기하는 거는 녹취가 안 되거든요. 독립된 방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회유를 하려고 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뭐 변호인이 와가지고 이런 말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약간 이상하죠. 왜 그런지. 정상적인 경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말하지 않는 한은 알 수는 없죠. 검찰 측에서. 근데 그걸 뭐 엿들었는지 아니면 누굴 통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변호인이 통해서 뭐 회유하려고 했다는 정황을 뭐 유동규 본부장이 또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뭐 어떤 방법을 알았는지는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를 것 같은데 이제 그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서울지검장도 그것까지는 더 안 나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김의겸 의원이 스스로 이제 저 국정감사장에 그걸 공개적으로 질문함으로써 저 부분이 드러난 게 저는 제가 볼 때 오히려 돌아온 부메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오늘까지도 뭐 그제부터 변호인 접견을 거부하고 있다. 당연히 유동규가 거부하고 있는 거죠. 지금 2022년에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검사가 그 피고인이 있는데 변호인을 보고 싶은데 검찰에 변호인을 못 만나게 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유동규 본인이 만나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그 전 과정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변호인, 아까 지금 현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변호인은 특별 면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인이 와서 유동규 본부장에게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고 가라. 가족은 잘 돌보겠다. 뭐 제가 그냥 유추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식을 이제 회의라고 생각한다면 유동규 본부장의 두 가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처럼 우리가 그냥 군사 독재 시절에 그런 검찰을 장악해서 정치적인 어떤 정적을 탄압하기 위해서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무고한 피고인에게 압박을 가해가지고 불기하는 경우가 하나 있겠죠. 저는 그건 뭐 과거에 군사 독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2020년에 대한민국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또 하나 경우는 뭐냐면 그동안 유동규 본부장이
자기 윗선을 지키기 위해서 불지 않았던, 진술하지 않았던 내용을 시작했다? 지금 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심경의 변화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죠. 그 본인만 알 수 있는 거죠.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이제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두 가지 경우를 놓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사안은 지금 나온 게 지금 아직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처럼 그러니까 뇌물로 적용되면 본인한테는 굉장히 처벌이 무거워져요. 근데 그 뇌물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른 걸로 했을 경우는 본인한테 이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느 정도 영향이 당연히 없을 수 없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것의 정치적인 파장에 대해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체포영장을 하고 체포한 이후에 압수수색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하고 그다음에 보통 그렇죠. 이렇게 신병을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좀 순서가 좀 반대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또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는 뭐 어찌게 보면 참 강하게 지금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격앙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1야당에 대한 무도한 정치 탄압입니다. 당사자인 부원장은 관련 사실을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져 있는 윤석열 정권이 정치쇼를 통해서 탈출구를 삼으려는 저열한 정치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자, 이 자리에 지금 계시다 오신 분이 있잖아요. 네, 저도 이따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해가 잘 안 가죠. 왜냐하면 지금 물론 이제 그 중앙지검에서 뭐라 그러냐면 민주당을 하는 게 아니라 민주연구원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민주연구원이 사실 지난주 화요일 날 임명받았는데 사실은 거기 그분이 와서 뭐 상주하면서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컴퓨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이제 문제되는 건 이제 정치자금법이거든요. 정치자금법이라 그러면 이제 대선 과정에 뭔가 한 거 아니냐. 대선 과정에서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아니었어요. 그럼 이제 대선 과정에서 본인이 썼던 뭐 사무실이라든지 뭐 컴퓨터를 쓴다고 모르겠는데 지난주 화요일 날 임명받은 부원장이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겠다. 그거 자체가 일단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영장 보셨어요? 어디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장을 보게 되면 그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집행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 뭐 그동안 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뭐 채널A 때 사건 때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사실은 정당에 대해서 아주 무슨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거나 무슨 공천 과정에 뭐 돈이 오갔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당에 뭐가 남아 있으니까 이제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처럼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 날 임명받았고 회의도 뭐 한두 번 정도 참가한 정도인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자료가 있다. 아니면 뭐 선거 때 뭐 한 게 있으니까 가져가겠다. 그거는 이제 너무 오버 아니냐. 더구나 좀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는 민주연구원이라는 데가 이제 민주당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전략이라든지 이걸 개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동안 쭉 어쨌든 뭐 컴퓨터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영장 집행할 때 검찰은 항상 뭐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키워드만 갖고 하지 않고 관련되는 건 다 가져갑니다. 그럼 이제 당의 어찌 보면 정책, 전략, 선거 과정에 나왔던 것들을 살펴보겠다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당시에 예를 들어 대선 때 썼던 것도 아니고 지난주 화요일 날 임명장 받은 사람이 뭐 회의 한두 번 참가한 거에 어떤 자료가 있겠느냐. 예를 들어 집이라든지 뭐 차량이라든지 그거는 이제 본인이 그동안 쓰는 거니까 이럴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뭐 일단 민주연구원 그리고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기 좀 대치하는 영상을 좀 보여드렸고 과정들 저희가 계속 이제 중계를 해드릴 텐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쨌든 법원에서는 발부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뭐 현근택 대변인께서 이제 법조인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중대범죄 혐의 특히나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지금 핫한 관심을 끌고 있는 이제 사람에 대한 이제 혐의가 지금 진술이 나왔고 그래서 체포영장이 긴급하게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혐의를 입증하고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은 기본 ABC라고 생각합니다. 수사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김용 대변인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데 새로운 범죄 사실이 지금 정황상 나왔고 진술이 나왔다. 그러면 이 진술을 확보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검찰이 수사할 때 매뉴얼상 ABC는 집과 사무실과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집을 수색하지 않았습니까? 집은 이제 오늘 아침에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사무실이기 때문에 민주연구원의 이제 부원장으로 지금 재직 중이기 때문에 지금 압수수색하는 건데 저도 뭐 우리 현 변호사 말대로 거기에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임명받은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뭐 거기에 뭐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법상으로 어떤 거액의 돈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윗선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그런 정황상이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증거나 어떤 그 자료들을 사무실에 갖다 둘 수도 있는 단 몇 프로의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확인해 보는 건 저는 수사상 저는 매뉴얼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저는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뭐 검찰과 제1야당 사이에 무슨 극한 대치로 가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아까 좀 화면에 좀 나온 것 같습니다만은 검찰 수사관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민주당의 법조 출신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정해진 장소, 정해진 키워드와 정해진 내용만 정말 다 참관하에 변호인 입회하에 압수수색을 마치고 정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 그래요. 지금 이 상황이 모르지 않았을 텐데 검찰이 지금 민주당사를 가야 된다는 걸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그 말씀처럼 그냥 단순히 사무실이다. 아니 대선 때 써도 사무실이라면 문제 없다니까요. 이게 지난주 화요일 날 임명 받아가지고 사실은 컴퓨터도 다른 사람이 쓰던 것이고 그냥 법조인으로 시각으로 볼 때도 이례적이에요. 아니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 그러니까 민주연구 지금은 뭐 상근 부원장 그러지만 이분이 항상 나오는 게 아니고 회의 있을 때만 나오는 거거든요. 보통 정무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쭉 쓰던 컴퓨터고 근데 그걸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찌 보면 당에서 그동안에 뭐 전략 전술 이런 거 만들었던 자료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컴퓨터를 왜 봐야 되느냐. 아니, 혹시 아직 증거가 좀 부족한 건 아닌가요? 그건 모르죠. 왜냐면 일단 말씀처럼 이제 주택 뭐 주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뭐 핸드폰 그런 걸 보통 합니다. 그리고 보통 사무실 가는 건 맞는데 그럼 정치 대선 때 쓰던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컴퓨터 모르겠지만 아니 일주일밖에 안 됐다니까 임명받은 지. 이게 선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냥 뭐 당연히 이분이 거기에 출근하고 있으니까 뭐 자료를 남겨놓거나 하지 않겠냐 그러는데 사실은 당을 좀 알거나 정치를 아는 분들은 그렇게 정무직 그 당직자들이 쓰는 자리는 한 사람의 고정된 자리도 아니고 한 사람이 쓰는 컴퓨터도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씁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보통 당직자들은 한 자리 계속 쓰는데 정무직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 그렇죠. 아무리 상근이라 하더라도 항상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여기를 사무실로 보고 이 컴퓨터를 살펴봐야겠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치자금이나 뇌물 이거보다는 그럼 다른 것으로 예를 들어 선거 과정에 있던 뭔가를 보려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혐의를 다른 거나 아니면 선거 왜냐면 이게 김용 부원장이 쓰던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선거 과정에. 그럼 거기에 이제 우리 뭐 당에서 여러 가지 했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걸 살펴보려는 게 아니냐라고 저희들은 뭐 의심할 수밖에 없는. 알겠습니다. 또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할 얘기는 좀 많이 있습니다. 자,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검찰에 출석을 했고 조금 전에 소환 조사가 끝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핵심 내용은 저희가 오랫동안 주고 공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고 소환을 했다라는 것은 거의 이제 기소 직전이라고 볼 수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이미 이제 그 고발이 된 지가 3개월이 진행이 됐고요. 그러면 검찰도 내사를 통해서나 관련된 그 증거 자료나 관련된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봅니다. 이미 이 사건 관련해서도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이나 당시 통일부 차관도 다 소환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노영민 이제 당시 비서실장이 이제 그 윗선이기 때문에 이 강제 북송을 결정하게 된 그 당시 그날 밤과 그 다음 날의 어떤 관계대책 회의의 배경과 회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아마 물어보기 위한 것이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고발된 사건에 대한 그리고 또 국민적 관심사항과 이른바 문재인 정부 때의 안보 국기문란으로 지금 이야기되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서 저는 충분히 거칠 수밖에 없는 저는 절차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그 상당 부분 혐의가 입증됐다라기보다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한 겁니다. 저도 우리 현 변호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치 활동하다 보면 이러저러하게 고발을 많이 당해요. 그럼 고발당하면 피고발인 신분으로 저도 가서 3시간, 4시간씩 조사받고 나와요. 그러면 제가 떳떳하고 결백이 입증되면 무혐의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영민 비서실장도 이 강제 북송 사건이라고 하는 이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국기를 흔들 수도 있을 만한 어떤 우려가 또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인 만큼 관련됐던 그 통일부 장관, 통일부 차관, 그다음에 당시 NSC의 관련자들 진술을 다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윗선으로서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다가 조사하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다 본 다음에 그 내용에서 어떤 뭐 직권남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위법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검찰이 그 증거와 입증자를 내놔서 기소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도 뭐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진행됐다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된 고발 사건이고 고발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 이미 관련자들의 소환과 진술이 다 정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불하게 당시에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노영민 실장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금 소환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뭘 물어볼까? 특히 문 전 대통령의 어떤 관여, 지시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 않았을까? 당연히 염두되겠죠. 그냥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어쩌면 대통령의 지근거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목적 당연히 있죠. 저도 여기 YTN 나와서 발언한 것 때문에 국민의힘에 고발을 당했습니다만 이제 방송이 나와서 이제 고발하는 거 좀 다르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딱 어느 정도 이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거든요. 문제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아마 기소라든지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둔 것일 수밖에 없고. 근데 문제는 이거죠. 당시에 이혜원 정보위원장, 끔찍한 일이다. 이런 사람들이 같이 국민이랑 살면 정말 위협적이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김무성 의원도 이런 흉측한 놈들 국민의 내로 받아들여도 되겠느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미 그 서류 다 보고서 그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 와서 이제 결론 완전히 뒤집는 거잖아요. 흉악범도 아니고 인권도 보호해야 되고 그다음에 원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 당시에 이혜원 의원이나 그러면 김무성 의원은 뭘 보고 얘기했는지 다 자료 보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서해 피격도 똑같아요. 그 당시에 한기호 그때 국방위 간사도 이것도 월북 맞다 이랬는데 이제 다 뒤집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얘기했던 것들도 이제 다 뒤집는 상황이 됐는데 그분들은 또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잘 몰랐다, 자료는 다 안 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똑같은 증거 가지고 180도 바꾸면 말이 되겠느냐. 저는 당연히 정치적인 염두에 두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서해 피격 사건으로 서욱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영장 청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다음에 탈북 어미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지금 대표했던 사건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전방위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결국 수사를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지금 검찰에서 한꺼번에 지금 일어나는 지금 과정입니다. 물론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고발과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 많더라고요. 개인 비리로 이재명 대표를 잡고 이 북성 그리고 이 피격 문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잡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좀 분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야당 쪽에서나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지나치게 불공정한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의심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저는 그런 정치적 의심이 정말 이게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이 검찰을 장악해서 그 검찰이 정말 무고하고 아무 죄가 없고 결백한데 그 정치인을 탄압하기 위해서 어떤 기획 사정 안에서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몰아가는 식의 저는 검찰의 수사는 불가능하다는 말씀 먼저 드렸고요. 그게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자랑스럽게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은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저도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난 정부 때 했던 일들이 다시 어떤 식으로든 수면 위에 올라와서 그 사건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게 되고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다시 또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하고 유죄 판결 내려서 감옥을 살고 저는 이런 것들이 과연 계속 되풀이되는 것이 한국 정치 발전에 바람직하냐에 대해서는 저도 정치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하고 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대한민국의 국기와 관련된 안보 문란 사건입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그 부분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정말 위법한 사실이 있어서 실제로 탈북 의사가 강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북송한 게 맞다고 한다면 이건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안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명명백백하게 투명하게 공정하게 엄정하게 검찰이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과는 좀 다른 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개인 비리와 관련된 의혹들입니다. 이건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는 개인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있을 때 당시에 관련된 의혹들이기 때문에 그것대로 이재명 대표 개인이 알아서 돌파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두 가지 안보 문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저는 이게 검찰도 털어도 안 나오면 끝까지 가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무혐의로 입증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측에서도 조금 더 대범하게 대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수사란 건 결국 형평성인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 거는 200군데 이상도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김건희 주가 조작이라는데 학력 경력 압수수색했다는 얘기 들은 적 없잖아요.
지금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 수사도 마찬가지 막 100군데 이상 압수수색하는데 예. 다른 건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잣대를 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저는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 할 줄 아는 게 결국은 수사 감사밖에 없다. 감사원 동원해서 이거 다 감사하고 지금 뭐 5년치 7천 명에 대해서 다 뭐 열차 그 탑승 내역까지 하라는 거잖아요. 이런 감사가 없었어요. 그다음에 지금 검찰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뭐 지금 경제도 어렵고 남북 대치 상황이고 굉장히 어려운데 할 줄 아는 거 수사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 하필이면 왜 그러면 전 정부 민주당 인사들만 이걸 향하느냐. 똑같은 기준을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나 장모나 부인한테는 왜 그렇게 안 하느냐. 거기에서 결국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다 털어서 뭐 죄 나오게 그게 왜 특정 인사에만 관영되고 특정 진영에만 관영되는 거죠? 왜 이쪽엔 그런 기준이 적용 안 되는 거죠? 똑같은 규모로 수사를 해야 그렇죠. 되는데.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미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수사가 결국에는 민주당에는 어떤 여파를 미치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살짝 좀 파이로면 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전재수 의원의 발언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또 안민석 의원의 대응, 또 조홍천 의원의 대응 이런 부분 때문에 물론 이제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옆에서 볼 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개항 의뢰 보궐선거로 나오고 또 당대표로 출마를 할 때부터 충분히 다들 그 우려했던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사법 리스크. 왜냐하면 이게 없었던 사건이 아니고 지난 민주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서 제기됐던 사안이고 그래서 다 시민단체나 아니면 관련자분들이 고소 고발한 사건이고 실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온갖 어떤 사법 리스크를 다 알고서도 개항을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되셨고 당대표로 나와서 또 당대표가 되셨어요. 그것은 저는 민주당이 그걸 다 알면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저는 이러저러한 그 전략적 계산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닌데 벌써 선거법 위반은 지금 이제 재판이 시작되고 있고요.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된 상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에 정진상 실장하고 이 김용 대변인까지 만약에 연루가 돼서 혐의가 드러나게 된다면 정진상 실장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성남FC와 관련돼서 이제 공모한 걸로 이제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개인으로서는 저는 당당하게 정말 결백하고 아무 잘못이 없고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수사에 저는 당당하게 임해서 또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그런 오뚜기처럼 그렇게 많이 겪어왔잖아요. 그 자기가 제기되는 여러 가지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도 결국 유죄로 판결 받았다가 또 대법원 가서 무죄 판결도 받아서 또 오뚜기처럼 살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재명 대표답게 저는 당당하게 저는 수사에 임하는 게 맞고요. 아까 현 변호사가 말씀하신 공정성 의혹은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왜 다른 쪽은 안 하느냐 뭐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 수사 다 해서 결론 다 냈고 뭐 무혐의하고 불송치 정리했고요. 그 심지어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같은 경우는 재판 받아가지고 사실 유죄 판결도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불충분한다고 하니까 뭐 할 말은 없는 거지만 내용들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고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내가 거부하겠다. 이걸 받아서는 안 된다. 이거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몰아가기는 저는 과도하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 안의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한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뭐 사실은 이번에 뭐 이 방산주 논란은 제가 보기에 그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좀 반박을 하면 이번에 아마 국민들은 저는 알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뉴욕 방문했을 때 모든 국민들은 이게 비속어 논란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몰아갔냐면 자막 조작이다 이렇게 몰아갔거든요. 예전에 우리 고발 사주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발 사주 한 거 아니야 했는데 이거 오히려 제보 사주다 이렇게 몰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어찌 보면 이만한 사실을 크게 확대하고 본인들의 있는 본질은 감추는 그게 어찌 보면 이제 그동안 이제 특수부라든지 검찰이 해왔던 행태인데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사실들을 지금 대장동 관련 수사를 지금 몇 달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치 영역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 그럼요. 지금 왜냐하면 성남FC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어떻게든지 뇌물죄로 기소하려고 뭐 지금 여기저기 압수수색 또 성남시청 아마 제가 보기 공무원들 일 못할 것 같아요. 계속 압수수색하고 있으니까 나올 때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결론을 내려놨어요. 이거는 뇌물로 가야 돼 무조건. 근데 안 나오면 또 수사하고 안 나오면 또 수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이 왜 다른 데 적용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국민들이 이번에 그 비속어와 이거를 대하는 자세를 보면서 검찰이 이거 사건을 어떻게 뒤집는지를 딱 저는 이제 보였다고 봐요. 그 뒤집을 시도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때는 전 국민이 다 테이프를 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어찌 보면
뭐 아무리 이게 뭐 자막 조작을 해봐야 믿는 사람은 소수인데 검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증거를 다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판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데 결론을 내려놓고 하지 마시고 하나 해가지고 수사를 해서 안 나오면 그걸로 끊치면 돼요. 나올 때까지 계속 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질문을 드렸더니 이제 또 하시고 싶은 말씀하셨는데 아직 분위기는 뭐 어떻습니까? 뭐 지금 잠깐 핸드폰 이거에 대해서는 보고 당연히 뭐 지금 일단은 국정감사는 일단 중단할 것 같고요. 제가 보는 민주당이 조금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에서 할 것 같은데요. 뭐 그렇죠. 예산이라든지 아마 뭐, 사실은 이렇게 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뭐 법안이라든지 예산하는 게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특검법 발의할 때도 좀 세게 해라. 지난번에 김성태 의원은 뭐 단식도 하고 뭐 어찌 보면 폭행도 당하면서 소수 야당이 했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169석이나 있는데 특검법 하나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뭐 맨날 그냥 앉아서 특검 안 되면 끝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세게 해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정말 그냥 국회는 멈춤 이 상태일 수 있겠네요. 뭐 오늘 그 김용 대변인에 대한 그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영장을 놓고 지금 이제 국정감사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만약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사법적 의혹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관련돼서 지금 김용 대변인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최측근들이 혐의가 드러나고 만약에 그 윗선으로서 이재명 대표까지 겨냥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뭐 민주당으로서는 뭐 옥새 작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바라보는 국민들과 또 그렇게 해야겠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이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표로 나와서 그런 온갖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면 돌파를 택했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저는 겪어야 될, 감수해야 될 저는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나가야 될 일이었다. 당연하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좀 민주당 내에서는 다른 생각 없겠느냐. 저는 당연히 민주당 내에서는 정말 이것들이 처음에는 야당 탄압이라고 하고 공정성을 제시할 수 있지만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제가 계속 예를 듭니다만 같이 우리 현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했어요. 근데 저는 걸렸고 이 현 변호사님은 안 걸렸어요. 그러면 경찰이 저를 단속했을 때 저 사람은 단속을 왜 안 하냐고 제가 거부하면서 그 과태료를 안 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도 저는 뭐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까지 현실로 드러나서 만약에 기소가까지 되고 기소가 돼서 유죄 판결까지 된다고 한다면 그 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거나 비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길 걷는 거 얘기하니까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길 건너다 신호 위반했다 둘 다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떤 거냐면 가방 한번 열어봐. 거기 뭐 안에 들었어. 주머니 한번 꺼내봐. 거기 뭐 안에 돼 있어. 뭐 한번 뭐 주머니 한번 볼까?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에 뭔가 있는 걸 다 보겠다. 이거라 한 사람은 그냥 집에 가. 이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문제 있다. 형평성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안 나올 수 없죠. 자,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너무 안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 들으셨나요? 혹시 듣지 못했습니다만 내용 봤습니다. 저도 읽어보긴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 총평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김종인 위원장은 우리 김근식 교수님 더 가까우니까 김근식 교수한테 묻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결국 이제 중도를 지향해야 된다. 그리고 어찌 보면 총선을 위해서는 이렇게 지금 계속 보수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김문수 위원장 발언도 보면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지금 계속 그런 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도 뭐 당대표 출마한다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도 보면은 어찌 보면 뭐 주적이라 그러기도 하고 지금 민주당 특정하진 않았지만 뭐 주사파하고는 협치 못한다. 협치는 민주당하고 하는 건데 그런 얘기하는 거 보면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항상 중도 아니면 합리적인 보수 이걸 얘기했던 분들이거든요. 분인데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안 가면 어찌 보면 망한다는 얘기인데 저는 뭐 그거 100% 동의하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아마 국회 진출 못하면 정치 인생 마감한다는데 저는 그쪽은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2024년이 돼도 30대예요. 30대 후반. 그러니까 40대 후반이죠. 이준석 대표 30대. 왜 내후년에도 30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내후년에 공천 못 봐도 제가 보기에 뭐 정치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뭔가 모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세한 건 아마 우리 김 교수님한테 물어보는 거 맞나요? 저는 지금 뭐 김종인 대표의 훈수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훈수를 둔 건데요. 저는 국민의힘이 이제 앞으로 차기 전당대도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당 지도부를 꾸려야 되고 언제 할지 모르지만 그 당 지도부가 이제 어찌됐든 내후년에 2024년 총선을 지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 지도부의 성격
그다음에 방향, 스탠스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총선 전략까지 생각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으려면 중도층과 합리적인 중도 보수의 외연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지도부, 그런 노선, 그런 윤석열 정부, 그런 집권 여당이 아니면 사실 또 힘듭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아나요? 다 알고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방향으로 지금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 위원장의 최근 발언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황교안 대표의 출마 선언이라든지 이게 과거의 도로한국당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저는 어찌됐든 간에 그런 내부적인 어떤 스스로의 자성과 어떤 성찰 과정을 거쳐서 저는 차기 전당대회에서는 수도권 승부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 수도권 선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중도와 보수를 합리적으로 엮어낼 수 있는 외연 확장이 가능한 그런 어떤 지도부가 나와야 되고요. 이건 뭐냐면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보수층 지지자들이 정해져 있고 항상 진보층 지지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중간에 있는 스윙 보터라고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과연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분이고 그 똑같은 분이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던 분이고 그 똑같은 분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과연 그럼 총선에서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중도층의 마음을 잡고 그들의 지지를 엮어낼 수 있는 집권 여당이나 국민의힘에서 좀 더 온건하고 유연하고 합리적인 방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와 검찰 압수수색 시도에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업 검은 돈이 민주당 대선 캠프로 흘러든 것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맞받았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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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장을 박차고 나온 민주당 의원들이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 집결했습니다. 김용 부원장을 체포한 검찰이 곧장 당사 안에 있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까지 시도하자 물리적 저지에 나선 겁니다. 본인 물품을 놔두고 본인이 사용했던 PC가 있다면 여기가 아니고 만약에 다른데 그냥 다른 정당 다른 곳에 있었더라도 저희는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을 것입니다.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규정하고 또 국정감사에 대한 도발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김 부원장이 임명된 지 10여일밖에 지나지 않았고 사무실에 개인 물건이 전혀 없는데도 압수수색을 나온 건 정치쇼라며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제1야당의 당사까지 와서 윤석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져 있는 윤석열 정권이 정치쇼를 통해서 탈출구를 삼으려는 저열한 정치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대표 대선 자금을 겨냥한 검찰 수사 파장으로 당이 발칵 뒤집히면서 국회 일정도 마비됐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이 노고라 했다며 국감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강력한 대여 투쟁을 경고했습니다. 무모하게 시도되고 있는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만일 정권이 이 무도한 수사를 지속하려 한다면 국회는 다시 문을 열 수 없을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해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 대표 사법 리스크 의혹을 줄줄이 부각하며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쌍방울 이스타항공 대북코인 등 아직도 밝혀야 할 범죄와 비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한 이 또한
곧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또 김용 부원장이 이 대표 최측근인 만큼 이제는 모른 척할 수 없을 거라며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이 민주당 대선 캠프에 흘러든 건 아닌지 이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전 인수.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저수지의 검은 돈을 대선 자금으로 이용했던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급진전한 검찰 수사에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국감 파행은 물론 여야 대치도 한층 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두고 국민의힘은 날치기라며 거세게 반발했는데 남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는 시작 전부터 혼란스러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잉 생산된 쌀의 의무 매입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의 일방적 통과는 안 된다고 항의하면서 회의 개의가 40분 넘게 지연된 겁니다. 세 번씩이나 납치하는데 위원장님 자격이 없지? 간신히 열리기는 했지만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무리하게 해서 부작용 나타났는 게 앞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법, 언론중재법 그때 법사위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거 이게 다 지금 무리가 돼가지고 문제들이 다 생긴 겁니다. 그때 다 무리해서 처리하신 거예요. 부동산 3법. 여당 의원님들이 이것을 안건조정위원회 해부를 했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안건조정에 해부한 것은 이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국회법상 시간을 끌기 위한 그런 술책밖에 안 되고 입씨름 끝에 민주당 소속 소병훈 위원장이 의결에 나서자 국민의힘 위원들이 위원장석을 에워싸며 또 한 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거는 나치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힘으로 위원장님 지금 찬성하는 의원들 지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무슨 이건 원천 법안에 대해서 정부 결국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찬성하며 양곡관리법은 농해 수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안건은 찬성 10인, 나머지 기권으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대한민국 국회 부끄럽다. 대한민국 국회 참 부끄러워요. 상임위 통과 이후에도 여야는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장외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이 재정 부담을 늘리고 오히려 쌀값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흑색 선전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쌀값 가격 실패와 턱 밑까지 다가온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민주당의 인해 전술에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면 세금 1조 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정부 여당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양곡관리법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인데 쌀 의무 매입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법사위에서도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지난 주말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로 사실상 전 국민이 혼란에 빠지면서 정부와 여당도 서둘러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민간 부가통신 사업자에 대해서도 데이터 이중화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서둘러서 개정하고 입법 전이라도 행정권고를 통해 선제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 논의를 위한 긴급 당정협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시작부터 카카오 측의 부실한 데이터 관리와 재난 대비 시스템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국민 10명 중에서 9명이 사용하는 카카오가 이렇게 부실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재난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경악스러울 따름입니다. 특히 카카오, 네이버 등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부가통신 서비스에 대해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하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카카오 등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경험했듯이 국민들의 일상의 불편을 넘어 경제, 사회 활동이 마비되는 만큼 이번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업체도 데이터를 이중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데이터 이중화 법안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관련 조치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중화를 서두르도록 또 국회에서는 입법적으로 지원을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입법이 되기 전에 현장 점검을 하고 또 이중화가 안 되어 있는 곳은 행정 권고를 통해서 이중화할 수 있도록. 이 밖에 민간 데이터 센터를 국가 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법안 역시 올해 안 통과를 목표로 여야 협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입법 논의에는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정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카카오 장애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부와 여당도 관련 법안이 10월 중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은 또 피해 규모가 크고 광범위한 만큼 카카오 측이 피해 접수 창구를 빨리 여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소방청에도 이번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성 문제와 관련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가 우리 사회에 미친 혼란의 강도가 예상을 훨씬 웃돌면서 정부와 국회도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사후 약방문식 처방이 아닌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이 카카오톡이 우리 일상 속에 들어온 건 지난 2010년 문자 메시지 기능을 대신하면서부터입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소통 수단으로 자리 잡은 카카오. 하지만 그동안 숱한 위험 신호를 무시한 채 사업을 확대하는 데에만 집중을 하다가 이번 먹통 대란으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전까지 2G 휴대폰 시대에서 문자 메시지는 대표적인 소통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무료 서비스인 카카오톡은 금세 인기를 끌었습니다. 출시 1년 만에 가입자 1,000만 명을 넘기며 기존 문자 메시지는 물론 네이트온 등 컴퓨터 메신저도 빠르게 대체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방한 당시 언급했을 정도입니다. We can connect and innovate across borders like never before. With your smartphones and Twitter and Me Today and Kakao Talk. 2012년 2G 피처폰 퇴장의 1등 공신이 된 카톡은 포털 사이트 다음과 합병하며 사업을 급속도로 확대해 나갑니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게임, 카카오택시, 카카오뱅크 등 전방위적인 플랫폼 사업자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플랫폼은 초기에 다수 이용자를 선점한 사업자에게 이용자가 집중되는 쏠림 효과 때문에 승자가 시장을 독식할 우려가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카카오입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트래픽과 서버 안정성을 최우선순위로 둬야 했지만 카카오는 이를 등한시했습니다. 지난 2012년 데이터 센터였던 LG CNS의 전력 장애로 서비스 불통 사태를 겪고 올해도 5차례 오류가 발생했지만 근본적인 대응책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갑질을 한다는 비판도 숱하게 제기됐습니다.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가 사업체들이 감내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예약하기가 좋으니까 거기를 통해 사지만 그동안 국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알리는 굿비 앱 알림의 25%를 카톡에 의존했던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카카오의 데이터 센터 운영부터 플랫폼 사업까지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독점이나 좀 심한 그런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가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편리성을 우선시하며 급성장한 카카오가 이번 사태를 자성의 기회로 삼아 초심으로 돌아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K방산의 큰 손으로 떠오른 폴란드가 다연장 로켓 천무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8월 폴란드와 1차 계약을 마친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2개월 만에 출고를 시작했는데 이런 빠른 납품이 추가 계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연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축포가 터지자 태극기와 폴란드 국기를 나란히 단 K2 전차가 입장합니다. 지난 8월 폴란드와 계약을 마친 지 2개월 만에 납품되는 K2 전차입니다. 폴란드가 우선 인도받기로 한 180대 가운데 10대가 처음으로 출고됐는데 나머지 170대는 2025년까지 폴란드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번 폴란드 전차 수출을 계기로 해서 더 많은 유럽 쪽에 저희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K9 자주포 역시 폴란드와 1차 계약한 212문 가운데 24문이 첫 출하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빠르게 전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는 폴란드에 우리 업체들의 빠른 납품 역량을 보여준 겁니다. 폴란드의 전력 공백을 신속하게 메우기 위해서 저희의 생산과 기술 역량을 집중해서 신속하게 출하함으로써 한화뿐만 아니라 K방산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과 신뢰도를 입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발빠른 납품은 추가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폴란드가 다연장 로켓 천무 288문을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올해 안에 본 계약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인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 규모는 7조 원에서 8조 원가량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 K9 자주포의 첫 출하식에서 기본 계약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폴란드 부총리 일행의 방안이 무산되면서 계약은 폴란드에서 진행됐습니다. YTN 한연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민간 시설에 무차별 폭격을 가하고 있지만 최전방에서는 또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총사령관은 남부 점령지 헤르손시의 전황이 어렵다면서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강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토를 무차별 폭격하면서도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민간인 피해를 무시하면서 헤르손시 수복 공격에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인명 피해를 줄이겠다며 헤르손시 주민들을 남쪽으로 대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Российская армия обеспечит безопасный, уже объявленный выезд населения по готовящейся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оссии программе переселения. 러시아군 사령관은 헤르손시에서 철수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거센 반격으로 전황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이례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Самого города Херсон будут зависеть от складывающейся военно-такт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Повторяю, она уже сегодня,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весьма непростая.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후방에 대한 폭격에도 불구하고 최전선에서는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패배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Маємо пам'ятати, що сам факт звернення Росії по таку допомогу до Ірану є визнанням Кремлем свого військово-політичного банкрутства. 영국 가디언 신문은 헤르손시 탈환을 위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임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황 발표를 중단한 가운데 2, 3일 내에 승패가 결정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오늘도 종일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아침에는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고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밑돌며 서늘함을 넘어 쌀쌀하게 느껴졌는데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7도, 철원 2도, 대관령 영하 1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는 높지만 예년 기온을 3도에서 6도가량 밑돌며 때이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반면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19도, 대전 20도, 광주 22도, 부산 22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수준을 회복하며
때이른 추위가 물러나겠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체로 맑겠지만 내륙에는 아침까지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 오전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 운전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까지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 별다른 비 예보가 없어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